네, 잠시 후 행복한 아침에서는 한 주간의 핫한 연예 소식, 연예 라이브 준비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스타들의 인생 발자취를 돌아보는 스타 주민도 이어집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다시 돌아올게요.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예은입니다. 오늘은 7월 17일 수요일이고 재헌절입니다. 오늘 저희는 연예가 소식 준비해놨는데 이제 하늘의 별이 된 고 현철 씨 소식 준비되어 있고요. 또 누라만 8명이라고 그러는데 어머니를 뵐 때마다 용돈을 500만 원씩 드리는 가수가 있습니다. 네. 김재중 씨 얘기고요. 훌쩍 자란 삼둥이 장래 희망까지 그 소식 들어와 있습니다. 정리해드리죠. 네, 그리고 이어지는 스타 주민에서는요, 스타라는 이유로 협박받은 이 스타들의 이야기 준비해봤습니다. 자, 수요일의 행복한 아침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네, 화제 이슈를 발빠르게 전해드리는 모닝 브리핑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김성환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이슈부터 전해주시죠. 혹시 두 분은 실업급여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없어요. 아니 저도 사표 내고 나왔기 때문에 아니, 저도 사실은 그 고정적으로 진행을 맡고 있었던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네. 최근엔 프리랜서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잖아요. 아 그런가요? 예, 고정적으로 방송을 하는 경우에 실업급여를 내기도 하고요, 또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생겼다 이렇게 연락이 왔는데요. 물론 다른 수입이 있어서 저는 네. 받을 자격이 없기는 하지만, 그러니까 저와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들도 많고 실업급여를 받은 분들도 많을 텐데요. 그런데 정부가 실업급여를 삭감하는 방안을 한때 추진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실업급여라고 하는 논란이 또 일기도 했었는데요. 정부가 실업급여를 반복해서 받으면 급여액의 최대 절반까지 깎는 법 개정을 추진했다가 21대 국회에서 무산된 바가 있는데요. 다시 이걸 추진하겠다 이런 방침을 밝혔습니다. 그 이후에도 제도를 악용한 반복 수급자가 줄어들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직장을 잃은 사람들이 재취업하기 전까지 그 공백 기간 동안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는 건데 실업급여라는 것이 근데 이걸 또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전해 들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실업급여 악용 사례가 줄지 않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일단은 맞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실업급여 수급자 숫자가 굉장히 늘어났기 때문에 만약에 악용하는 사람이 있다 하면 그 악용하는 사람도 자연스럽게 증가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인데요. 일단 2022년 사례만 말씀드리면 2만 3천여 건이 적발이 됐고요. 그 금액이 268억 원이라고 합니다. 그러자 정부에서 22대 국회에서 다시 실업급여 개편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하는데요. 최근 5년 동안 3회 이상 급여를 받은 반복 수급자에 대해서 급여액을 감액하고 구직급여를 다시 받기 위한 대기기간이 있거든요. 이 대기기간을 일주일에서 최대 4주까지 연장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 법안이 2021년에 발의돼서 3년 가까이 있다가 폐기된 전례가 있잖아요. 네, 이게 당시 논란이 굉장히 컸었거든요. 많은 분들이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그래서 21대 국회에서 상임위에 올라가 보지도 못하고 거기서 법안이 제대로 처리되지 못했고요. 결국 국회가 문을 닫으면서 21대 국회에서 자동 폐기가 됐습니다, 법안이. 그런데 다시 이제 이번에 22대 국회에서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요. 왜냐하면 플랫폼 노동자나 단기 비정규직이 상당히 많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반복 수급만 문제 삼게 되면 노동시장 이중 구조가 더 악화될 수 있다. 이런 노동계 반발이 굉장히 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이런 비판을 의식해서 이번에는 저임금 노동자, 일용 노동자 등 노동시장 약자는 반복 수급 횟수에 포함하지 않도록 하고 또 반복 수급 횟수는 법 시행 이후 수급하는 경우부터 산정 가능하도록 하겠다 이런 방침을 밝혔습니다. 네, 실업급여에 대해서 재정비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 많이 들었는데 이번 참여 아주 깔끔하게 정리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요즘 식당에 가서 로봇이 서빙하는 모습 보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저도 최근에 한 식당에 가서 로봇이 서빙하면서 막 말을 하는 모습을 네. 봤는데요. 그래서 아이들이 굉장히 또 좋아하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원가 압박에 시달리고 있는 자영업자들이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로봇을 활용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데요. 하지만 다소 삭막해 보이는 이런 장면이 이런 무인화가 더욱 가속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자영업자들이 이제 그 치솟는 인건비를 좀 줄여보려고 네. 이걸 쓰는 건데 이게 가게 무인화 작업 계속 지속되고 있는 모양이죠.
그럴 수밖에 없어 보여요. 왜냐하면 지난해 폐업한 자영업자들이 100만 명에 육박한다는 소식 아마 접하셨을 거예요. 최근에. 그러니까 고금리 고물가에 소비자들은 호주머니를 열지 않고 그리고 임대료, 식재료, 인건비는 점점 올라가니까 버티질 못하고 있는 건데요. 어쩔 수 없이 살아남기 위해서 뭐 원가를 절감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선택하는 것이 자동화, 무인화, 뭐 키오스크라든가 아니면 로봇 이런 거라고 할 수 있는 건데요. 초기 투자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가더라도 인건비나 노무 관리 부담이 없어서 나중에 가면 오히려 비용을 아낄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근데 요즘 뭐 식당이나 카페를 가면 1인 1메뉴 필수입니다. 이런 네. 문구를 제가 종종 보거든요. 이게 주 메뉴 안 시키면 사이드 메뉴만 시켜줘서 안 돼요. 안 되죠. 이런 네. 것까지도 적어놓은 곳들이 굉장히 많아서 이 손님 입장에서 좀 불편함을 느끼는 경우도 있기는 한데요. 예전에는 4명이 식당에 가서 메뉴 2개 시켜놓고 그냥 나눠 먹어도 됐잖아요. 네. 요즘 이게 쉽지 않습니다. 요즘에는 1인 1메뉴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식당들이 꽤 많이 등장을 했는데요. 술과 함께 음식을 파는 음식점이나 레스토랑에서 특히 이런 흐름이 더 빨라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제 카페에서 오랫동안 그 앉아서 뭐 책 보고 이런 친구들이 그 콘센트 그냥 쓰잖아요. 근데 요것도 돈을 받겠다 이런 얘기도 한다면서요? 이 카페 운영자 입장에서는 카공족이 약간 눈에 네. 가시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용 시간을 아예 정해놓은 것들도 적지 않은데요. 특히 카공족이 뭐 휴대폰 충전도 하고 노트북도 사용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전기요금이 많이 나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콘센트 유료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부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콘센트 옆에 붙어있는 QR코드를 이렇게 인식을 하면 결제 사이트로 연결이 되고요. 그러면 30분에 990원, 1시간에 1,980원, 2시간에 3,960원의 비용을 내야 콘센트가 작동하도록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거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저는 콘센트 사용 유료화라고 하면 그냥 집에서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할 것 같은데 근데 뭐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이 되다 보면 결국 이제 피해는 소비자가 있는 거거든요. 경제라는 게 참 묘합니다. 이게 한 곳에서 나비 효과가 나타나면 저 먼 곳에서도 영향을 받게 마련인 거거든요. 가뜩이나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외식하기 겁난다, 카페 가기 겁난다, 커피값도 아깝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조건이 까다로우게 지게 되면 자연스럽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나 그냥 집에서 하지 뭐 카페 안 가지 뭐 이렇게 얘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서든 선순환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악순환에 빠지게 되면 내수 침체가 오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고민들을 좀 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콘센트 비용이 2시간에 거의 4,000원이 되는데 제법 되는데요. 그러면 그러니까요. 커피 한 잔 시켜놓고 그것까지 만약에 그러네. 한다 그러면은 네. 비용이 뭐 10,000원대 이상이 돼버리잖아요. 아마 비용 부담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이걸 거기 오래 있는 사람들을 카공족이라고 그러는군요. 우릴 때는 죽돌이 죽순이. 맞습니다. 그죠? 예. 자, 다음 시전해 주시죠. 정부가 저출생 대책의 일환으로 외국인 가사 관리사를 도입한다 이런 얘기 아마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드디어 이게 진짜 실행에 옮겨지게 된다고 하는데요. 이게 맞벌이나 한부모 다자녀 가정의 아이를 돌보고 집안일도 도와주는 필리핀 가사 관리사 100명이 오는 9월 처음으로 국내에 들어온다고 합니다. 맞벌이 부부들의 관심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자세히 좀 전해주세요. 서울시와 고용노동부가 서비스 이용 가정을 이달 17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는데요. 한국에 오는 필리핀 가사관리사 100명은 필리핀 정부가 공인을 한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관련 자격증을 소지를 했고요. 마약과 범죄 등 이력 이런 것들 신원검증을 다 마친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나이는 24살에서 38살 사이라고 하는데요. 영어가 유창하고 한국어도 일정 수준의 의사소통이 가능하다고 하고요. 다음 달 입국해서 4주 동안 가사관리사 실무하고 국내 생활 적응 교육 등을 받고 각 가정에 배치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필리핀 가사 근로자 이용은 뭐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겁니까? 제가 아까 저출생 대책 말씀드렸잖아요. 아무나 이용할 수는 없고요. 만 12세 이하의 아동 또는 출산 예정인 임신부가 그리고 또 서울 시민이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는 9월부터 내년 2월 말까지 6개월 동안 각 가정에서 아동 돌봄과 가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럼 궁금한 게 필리핀 가사 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비용은 어떻게 될까요? 이게 제일 많이 아마 관심이 되실 거예요. 상황에 맞게 하루에 4시간 또는 6시간
하루에 8시간 중에 선택을 하실 수가 있다고 하고요.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주 52시간을 초과할 수가 없고요. 통근형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입주형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용 금액은 최저임금의 4대 보험 등 간접 비용을 합한 시간당 비용이 13,700원이라고 합니다. 만약 평일 하루 4시간씩 이용할 경우에 민간 관리사 서비스를 이용할 때보다 약 22% 정도 저렴한 월 119만 원 정도를 부담하면 된다고 합니다. 네. 근데 한 가지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는데 그 범위 말이죠. 가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범위가 어느 정도까지? 이게 지금 가사관리사를 집에 이제 입주관리사나 집에 오시는 분들 경험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 이거 안 하는데요. 제가 이걸 왜 합니까? 이것 때문에 갈등이 생길 수 있잖아요. 더군다나 외국인 필리핀에서 가사관리사가 오는데 이 갈등이 생기면 굉장히 상황이 심각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산업인력공단이 필리핀 현지에 배포한 공고문이 있다고 합니다. 여기를 보면 가사관리사 업무 범위를 정하고 있는데요. 아동을 위한 옷 입히기, 목욕, 청소, 화장실 이용, 기저귀 갈기, 음식 준비 및 식사, 청소, 이동 지원, 세탁 이런 것들이 규정이 돼 있다고 합니다. 이 공고문에는 명시된 업무를 넘어서지 않는 한 동거 가족을 위해 부수적이며 가벼운 가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이렇게 덧붙여놨다고 하는데요. 이 부수적이고 가벼운 표현이라는 게 이게 구체적으로 뭔가 이게 논란의 소지가 있는데요. 이것 때문에 가사관리사들이 자칫 아동 돌봄을 넘어서서 동거 가족을 위한 일종의 과도한 업무까지 뭐 잔심부름이나 이런 여러 잡다한 것까지 다 시키거나 떠맡게 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사실 나오고 있습니다. 이 둘이 뭉실하면 서로 부담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명확하게 딱 해서 아예 써놓는 게 낫더라고요. 안 그러면은 서로 좀 곤란해질 때가 있습니다. 네. 다음 미션 해주시죠. 만약 내 자녀가 집에서 성인 사이트에 접속했다고 학교 가서 고백을 했는데 학교에서 이걸 문제 삼아서 징계위원회를 연다고 한다면 어떤 생각이 드시겠어요? 아니 본인이 고백을 했는데 네. 네. 그걸 가지고 학교에서 징계위원회를 그걸 또 연다? 학교 가서 한 게 아니라 집에서 했는데. 아 이거 좀 오버 아닙니까? 글쎄요, 저도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요. 네. 이 아들이 성인 사이트를 방문했다가 학교에서 징계 위기에 처했다는 이유로 담임 교사를 괴롭히겠다라며 조언을 구한 학부모의 글이 공개돼서 지금 논란을 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게 약간 서로 오버 아닌가? 그렇죠. 그런 것 같아요. 네. 이게 뭔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한번 얘기를 좀 들어보죠. 네네. 네네. 이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아주 괘씸한 학교 선생이 있는데 합법적으로 괴롭히는 방법 아시는 분? 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고 합니다. 당연히 뭐 글을 쓴 사람은 학부모일 거고요. 이 초등생 자녀를 두고 있다고 하는 아들을 뒀다고 하는 이 학부모가 학교 측이 보낸 공문을 공개했는데요. 이 사연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5월 말부터 아들이 이달 초까지 성인 사이트에 접속을 집에서 했던 모양이에요. 근데 학교 가가지고 담임 선생님한테 제가 그런 적이 있어요. 일종의 뭐 자수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걸 보고 담임 선생님이 그럼 징계위원회를 열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글 쓴 사람의 학부모의 말에 따르면 순진하게 자수했는데 요놈 잘 걸렸다 하는 심보다 애 엄마가 그냥 넘어가 달라 간곡히 부탁했는데도 불구하고 원칙대로 하겠다고 하니 나도 좀 선생님을 괴롭혀 주려고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화가 나셨네요. 네네. 근데 이거 지금 저희가 뭐라고 얘기하기가 참 그런데 보호자 출석 요구서가 날라왔다고 그러고 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학교에. 네네. 이게 그래서 제가 이거 보고 이제 완전히 분노가 극에 달했다 이렇게 네, 돼 있다면서요? 맞습니다. 이게 사실 조금 저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조금 안 맞는 것 같다는 네. 생각은 드는데요. 일단 그 학부모가 공개한 출석 요구서에는 이렇게 돼 있다고 합니다. 학생 생활교육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하니 관련 학생의 보호자께서는 출석하여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란다. 의견서 등을 제출하지 않을 시 진술의 기회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학교에서 조사하여 작성한 학생 사안 조사서 등을 토대로 사안을 심의하겠다. 이렇게 돼 있다고 하는데요. 초중등 교육법에 보면 각 학교는 학생의 선도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학생생활교육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는데요. 문제 행동을 한 학생에 대해서는 회의 결과에 따라서 교내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출석 정지 등의 징계를 내릴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사안을 두고 우리도 이제 고개가 갸웃갸웃 해지잖아요. 네.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학부모의 언행과 복수심이 너무 과한 거 아니냐 이런 의견과 학교 측의 대응이 너무 과한 거 아니냐
이런 의견으로 엇갈리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뭐 시작은 뭐 학교 시작이 됐는데 양쪽 네. 다 지금 과한데요. 이거 네. 누가 좀 중재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거 이대로 가면 감정의 골이 깊어지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건 학교에서 일단 열기로 했으니까요. 네. 학생생활 교육위원회를. 그러면 이번 사안을 이게 선례가 될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번 사안을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지 이런 선례까지 앞으로 선례가 될 거라는 것까지 감안해서 신중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했으면 좋겠고요. 학부모가 자녀를 교육하는 이 교육의 의무 수준이 어디까지인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학생이 뭘 잘못했을 때 잘못했다고 얘기를 하고 선처를 구하는 건데 이렇게까지 해버리면 누가 내가 뭘 잘못했을 때 얘기를 하겠습니까? 아, 그러네요. 안 하죠. 그것도 네. 그 저는 너무 이거, 행정이 좀 처음 딱딱하다는 느낌도 시작부터 있어요. 지금 학부모 대응까지 이게 지금 다 삐뚤어져 있거든요. 이렇게 단추 채운 것 같은데요. 네네. 잘 좀 다시 채워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모닝 브리핑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성환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한 주간의 핫한 연예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연예 라이브 시작하죠. 네, 저는 이 세 분을 보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집니다. 수요일 아침을 이끌어줄 세 분 인사 먼저 부탁드려요. 네, 안녕하세요. 행복한 아침에 아주 상큼발랄 행복 비타민 개그우먼 박은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연예계 팩트 사냥꾼 홍종선입니다. 안녕하세요. 자칭 특종 여신 미남 전문 기자 최정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은영 씨, 연예 라이브 오늘 첫 번째 소식은 뭐예요? 네, 연예라이브 첫 번째 소식은 슬픔에 잠긴 가요계입니다. 입에 아주 착 붙는 그런 가사와 따라하기 쉬운 그런 멜로디로 정말 반세기 넘게 대중들의 슬픔들을 또 많이 또 위로해 주었던 그런 트로트 4대 천왕이죠. 가수 현철 씨가 지난 15일 날 너무나 안타깝게도 그 하늘의 별이 됐다는 슬픈 소식입니다. 건강 이상설에 휩싸였지만 뭐 훌훌 털고 일어나실 줄 알았는데 현철 씨 갑자기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제 기억에 이 현철 씨가 한 7년, 8년 전에 이 경추 디스크, 목에 디스크가 와서 수술을 하셨는데 사실 뭐 이게 뭐 그렇게 어려운 수술은 아니었을 텐데 그 아내분 말씀이 제가 이제 과거에 통화를 했을 때 이게 뭔가 신경을 건드린 것 같다. 그래서 인지장애가 왔고 거동도 약간 좀 불편해지시고 그렇게 해서 이제 계속해서 재활을 이제 열심히 하고 계셨는데 지금 한 달 반, 두 달쯤 전에 폐렴이 와서 입원 치료를 하시다가 그래도 가족들 곁에 두시고 우리 곁을 떠나셨습니다. 네, 그 마지막 순간에 대한 이야기를 아내분이 전하셨죠? 네, 맞습니다. 고 현철 씨의 아내분이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본인이 가장 아끼는 노래인 내 마음 별과 같이라는 이 노래를 아들이 귀에 가까이 들려드렸고 아끼는 손자들을 모두 보신 뒤 편안하게 가셨다. 모두의 사랑 그리고 은혜 덕분이다라고 고인의 마지막 순간을 전하면서 고 현철 씨를 기억하는 모든 분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내 마음 별과 같이 그 대표곡이기도 합니다만은 그 곡 말고도 주옥 같은 노래들이 많잖아요. 사실 정말 히트곡이 많은데요. 1969년에 무정한 그대로 데뷔를 했는데 이때가 27살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돌아가신 게 82세를 일기로 돌아가셨어요. 1942년생이신데 이걸 이제 어떻게 표현하냐면 보통 이제 오뚜기 인생이다. 뭐냐면 요 무정한 그대가 별로 히트를 못 쳐서 고향인 부산에 내려가서 현철과 벌떼들 이렇게 팝송 같은 거 연주도 하고 밤무대에서 번안해서 부르시기도 하고 이렇게 생계를 이어가시다가 다시 한번 그래도 1983년도 뭐 요때쯤부터 좀씩 뭐 우리 다 기억하는 사랑은 나비인가 봐. 사랑의 이정표 이런 노래로 좀 히트를 이제 치시다가 요 내 마음 별과 같이가 1986년 7년에 방영됐던 드라마예요. 요거 이제 드라마 삽입곡. 이게 또 큰 사랑을 드라마의 인기에 함께 받았고 그러다가 드디어 터진 게 이제 1988년에 발표한 봉선화 연장. 손대면 더
옥하고 것만 같은 그대. 이 노래 좋던데. 그쵸, 이 노래 좋죠. 요거가 이제 1989년도에 세상에 이 막 댄스곡 막 보이그룹 걸그룹 막 한참일 때 대상을 받았어요. 이게 이제 큰 히트를 끌고 바로 이듬해 1990년에 또 싫다 싫어 꿈도 와, 사랑도 요거가 또 2년 연속 또 대상을 받고 정말 대단한 전성기를 누리셨는데요. 뭐 지금 뭐 말씀드린 것 중에 사실 이분이 싱어송라이터여서 안 지나서나 당신 생각, 이름표를 붙여 내 가슴에 사랑의 이름표, 뭐 또 이런 노래들이 다 본인 자작곡 아, 그래요? 내이시기도 합니다. 오. 네, 히트곡이 지금 저희가 꼽아본 것만 해도 네. 정말 많습니다. 그런 고 현철 씨 이 갑작스런 사망 소식에 가요계는 추모 물결이 이어지고 있다고요. 네, 많은 가요계 선후배 이 동료들이요 아주 절절한 추모사를 현철 씨에게 보내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 봉선화 연장 이야기가 잠시 나왔는데 이 봉선화 연장의 작곡가 이 박현진 씨의 아들이죠 가수 박구윤 씨가 자신의 SNS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늘 하셨던 말씀이 구윤이 내 주라, 내가 키울게 였습니다. 늘 그렇게 저를 예뻐하시고 업고 키워주신 가요계의 큰별, 현철 큰아버지께서 하늘나라로 여행을 떠나셨습니다. 라는 글로 추모를 했는데요. 그리고 트로트 4대 천왕 역시 이 추모의 말을 계속 이어갔습니다. 서른도 씨 역시 이렇게 글을 올렸는데요. 수년 전부터 몸이 불편해서 투병에 오신 건 맞지만 누구보다 고생을 많이 하면서 뒤늦게 입지를 다진 분이라 투철한 의지로 다시 돌아오길 기대했다라면서 그리운 마음을 나타냈습니다. 태진아 씨 역시 이 아주 그리운 마음을 나타냈는데 가요계의 큰 별이 졌다. 트로트 4대 천왕으로 묶이면서 유독 나와 가깝게 지냈다. 서로 가수왕 수상할 때도 진심으로 축하해주고 부둥켜 안고 울고 그렇게 끈끈하게 지냈는데 투병 생활 끝에 별세하셔서 너무 안타깝다라면서 그리운 마음을 전했습니다. 저희 얼마 전에 나왔던 강진 씨도 어제 네. 이제 조문을 가셨는데 이제 현철 선생님 본명이 강상수 씨잖아요. 그렇게 평상시에 또 같은 강 씨라고 또 이렇게 친동생처럼 대해주시고 본인뿐 아니라 이제 모든 이 가수 후배들한테 늘 따뜻하게 대해주시던 분이었다 이렇게 추억을 하시고 오늘도 또 뭐 가수 조항조 씨, 조영구 씨 다 또 조문 가신다고 전화 들었습니다. 네. 두 번째 연예 소식 듣겠습니다. 네, 연예라이브 두 번째 소식은 부모님 뵐 때마다 매번 500만 원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바로 가수 김재중 씨가 부모님을 뵐 때마다 500원도 아니고요. 매번 500만 원을 용돈으로 드린다고 밝히면서 정말 지극한 효심을 이렇게 드러낸 가운데 어렸을 때 또 이 대가족의 입양이 됐었던 자신의 가족사를 또 밝히기도 했다는 그런 소식입니다. 아이돌 가수 출신의 김재중 씨 얘기인데 누나가 8명. 그런 가정에 입양이 된 거죠? 그러니까. 네, 사실 얼굴만 보면 정말 도련님처럼 생겼잖아요. 일남 8녀 중에 막내인 김재중 씨 자신이 입양됐다라는 사실을 굉장히 늦게 알았습니다. 20살이 됐을 때 알게 됐다라고 하는데요. 김재중 씨 같은 경우에는 이 4살이 되던 무렵에 이 친어머니가 지금 우리 집 형편이 너무 어려우니까 내가 키우기는 좀 어렵고 다른 사람 손에서 키우는 게 얘 장래를 위해서 더 좋겠다라는 판단에 지금의 어머니의 손에 키우게 이렇게 판단이 됐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김재중 씨가 입양 간 집은요, 8명의 딸이 있는 집이다라고 하는데요. 양부모님도 사실 그렇게 넉넉한 집안은 아니었다고 해요. 김재중 씨를 포함한 이 9남매를 키우기에는 아주 넉넉한 집은 아니었지만 정말 사랑으로 김재중 씨를 키워주셨다고 합니다. 김재중 씨 위로 누나가 8명이면 그 누나들과 나이 차이가 좀 꽤 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첫째 누나랑 20살 차이라고 해요. 네. 근데 이제 김재중 씨가 가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16살에 홀로 상경해가지고 뭐 편의점 아르바이트, 일용직 아르바이트도 하고 그런데도 이제 돈이 부족해서 자취방까지 지하철 타고 갈 지하철 표가 살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걸어 다니기도 하고 이렇게 열심히 고생하면서도 가수의 꿈을 키우고 있을 때 이 먼저 이제 결혼한 20살 차이 나는 누나가
예, 우리 집에서 같이 살자. 이렇게 제안을 하셨는데 요때 그 집에는 누나 있고 매형 있고 조카 2명 있고 심지어 누나의 시어머니까지 같이 살고 계셨는데 여기에 재중 씨까지 6식구가 이제 같이 살게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때 생각할 때 제일 어려울 것 같은 분이 그 누나의 시어머니시잖아요. 그렇죠. 아이고, 또 제일 일찍 일어나시잖아요. 아이고, 일찍 나가면 나가는 대로, 늦게 들어오면 늦게 들어온 대로 그렇게 끼니를 살뜰히 챙겨주셔서 또 친할머니처럼 그렇게 다복하게 사셨다고 하네요. 첫째 누나하고 20살 차이면 그 막내 8명이니까 막내 누나하고는 비슷하겠네요. 이 막내 누나 사연이 참 저는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4살 때 입양된 김재중 씨 같은 경우는 바로 위 이 누나랑 1년 차이가 나지 않고요. 정확히 10개월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 막내 누나에게 가장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된 사연이냐. 왜냐하면 김재중 씨가 입양된 사실을 이 집안에선 감춰주려고 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막내 누나가 이 생일 파티를 어릴 때는 너무 하고 싶잖아요. 그렇죠. 근데 입양된 이후부터는 이 막내 누나 생일 파티를 한 적이 없대요. 왜냐하면 이 막내 누나가 생일 파티를 하면 왜 이 나이가, 집안은 이 막내랑 바로 윗 누나랑 10개월밖에 차이가 안 나? 이 동네 사람들이 다 이상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김재중 씨만 생일 파티를 하고 누나는 생일 파티를 포기를 했었다고 합니다. 아이고. 이거 어릴 때 그러니까. 정말 이거는 속이 깊은 누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사실을 알게 된, 그러니까 20살 때 이 사실을 알게 된 김재중 씨 정말 누나에게 감사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김재중 씨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원래 이 생일 때 나랑 10개월 차이니까 가짜 동생 같은 느낌이지 않냐. 학교를 같은 학년으로 다녔는데 정말 누나와는 사연이 많다라면서 이 막내 누나에 대한 특별한 감정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와, 근데 4살에 입양돼서 입양됐다는 사실을 20살에 알게 됐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가슴으로 낳아 기른 그 부모님이나 그 8명의 누나들이나 정말 김재중 씨 생각을 많이 하고 챙기고 사랑했다는 게 좀 맞아요. 느껴지는 맞아요. 부분인 것 같아요. 맞아요. 20살까지 몰랐다. 정말 친가족처럼 느껴졌다는 거고 맞아. 당연히 친가족인 거고요. 김재중 씨가 이런 가족을 위해서 2가지 목표를 세웠다 그래요. 2가지 다 이뤘는데 일단 첫 번째 목표가 뭐냐. 아버지 차 사드리기. 새 차 사드려야지. 그래서 진짜 돈 벌자마자 사드렸는데 세상에 이거를 당연히 애지중지 매일매일 손으로 세차하시고 그 안에 비닐 있잖아요. 네. 이거 떼지를 못하시는 거죠. 그래서 비닐 떼지 않으신 채로 계속 타신다고 하는데 사실 아버님한테만 잘해드리는 거 아니고 당연히 어머니도 잘해드리고요. 제가 어제 소속사에 확인했더니 낳은 어머니 한테도 지금 또 그렇게 효자라고 합니다. 아이고 두루두루. 예. 근데 김재중 씨 아버지가 요즘 김재중 씨한테 하는 얘기가 있다면서요. 저희 집이랑 비슷한 것 같습니다. 저도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결혼 정년기를 훌쩍 넘은 관연한 딸년인데요. 이 결혼 정년기에 미혼 이 남녀가 듣는 말이 있지요. 일 그만하고 장가 가라. 나 죽기 전에 손주 좀 보자. 이런 이야기를 이 집도 듣는다고 하네요. 이게 마음 같지는 않지 않냐. 그런 부분이 되게 죄송스럽더라라고 저랑 똑같은 이야기를 하신다고 합니다. 아니, 김재중 씨 올해 나이가 어떻게 되죠? 김재중 씨 나이가 38살. 네. 86년생. 밝게 됐네. 근데 결혼할 마음이 아예 없는 거예요? 아니 결혼할 마음이 저보다 한 살 많아요. 근데 제가 요 나이 때 마음을 알고 있는데 없지는 않을 거예요. 예, 없지는 않습니다. 결혼하고 싶은 마음도 있다고 하는데 김재중 씨 제가 사연을 들어보니까 굉장히 재밌는 게 일단 김재중 씨 결혼할 마음가짐이 아직 딱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얼려둔 이 냉동 정자가 유통기한이 올해 폐기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 냉동 정자가 올해 폐기가 된 이유가 있는 게 가장 이 신선한 가장 건강한 상태일 때 이제 딱 해야 되는데 이것이 3년, 유통기한이 보통 3년이고 5년 정도 되면은 이제 폐기를 한다고 해요. 근데 이게 좀 시기가 이제 또 됐나 봅니다. 그래서 이제 폐기가 되는 시기라고 하고요. 그리고 또 제가 이 방송을 봤는데 굉장히 재밌는 게 이 병원에 갔을
왔을 때 모자도 쓰고 마스크도 하고 꽁꽁 이제 본인이라는 걸 숨기고 병원에 간다고 해요. 근데 이름이 특이하잖아요. 김재중 씨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숨기고 간 게 아무 상관이 없이 모든 병원의 사람들이 이렇게 다들 쳐다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상처를 좀 입는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보통 결혼이라고 얘기를 하면 어떤 사람이랑 결혼하고 싶으세요? 배우자에 대한 이상형을 물어보게 되잖아요. 네, 이렇게 네. 얘기를 합니다. 김재중 씨는요. 저는 예의 없는 사람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저는 예의 없는 사람을 싫어하고요. 어르신들 미소 짓게 하는 사람이 좋다라고 이 자신의 바람을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럼 구남매 중에서 결혼 안 한 사람은 김재중 씨밖에 없나요? 네, 김재중 씨밖에 없고 누나 8명이 다 결혼을 하셨고 가족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해요. 제가 지금 연예계 팩트 사냥꾼인데 가족이 점점 늘어나고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소속사 대표에게 하필 어제 밤에 정말 아니 뭐 차기작이 뭐예요? 다음에 앨범을 내나요? 그러니까 조카가 몇 명이에요? 그분은 어저께 이 조카 수 알아내. 그래서 그래도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래요? 조카가 13명이라고. 네, 조카가 13명인데. 네. 자, 이제 그 중에서 큰 누나가 20살 차이 난다 그랬잖아요. 또 큰 조카가 결혼을 했대요. 이제 큰 조카가 아이 낳으면 김재중 씨 할아버지 되는 야. 거예요? 네. 이렇게 멋있는 할아버지가 세상에 어디 있을까? 그러니까요. 그런 생각도 들고. 가족을 위해서 김재중 씨가 세운 목표 두 번째는 뭘까요? 김재중 씨가 사실 사고 치지 않고 이렇게 연예계 생활을 오래 정말 큰 나쁜 이슈 없이 열심히 하는 게 남다른 가족 사랑이 있습니다. 두 번째 목표는요, 가족들에게 좋은 집 선물해 주기였다고 합니다. 연로한 그리고 감사한 부모님을 위해서 총 면적 150평에 지하 1층, 지상 규모 3층 규모의 주택용 엘리베이터 그리고 사우나까지 설치한 집을 선물해 드렸는데요. 이게 가격이 60억 원대라고 해요. 또 이뿐만 아니라 부모님을 뵐 때마다 용돈으로 500만 원씩 드린다고 하니까요. 정말 넉넉하지 않은 형편이었지만 막내 아들 사랑으로 키우신 거 정말 물론 물질적인 게 다는 아닙니다만 정말 잘하신 것 같습니다. 뵐 때마다 500만 원. 이 집에 엘리베이터가 있으면 이 호화주택으로 분류가 되거든요. 네. 부럽습니다. 자, 세 번째 연예 소식은요? 네, 연예라이브 세 번째 소식은 진짜 홍대 미대 가나라는 소식인데요. 배우 송일국 씨의 아들 삼둥이가 있죠. 그 삼둥이 중에 막내 만세군이 최근 공기관과 신문사에서 주최를 했던 초등학생 금연 그림 공모전에서 무려 동상을 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거기에 또 우리 삼둥이들의 근황이 궁금해졌다는 소식입니다. 아니 마냥 어린 줄 알았는데 지금 초등학교 6학년이라고 제가 들었는데 야 남의 집 애들은 금방 커요. 아니 10년 전에 이 랜선 이모 삼촌들의 정말 사랑을 받다 못해 혼을 쏙 빼놨던 그 삼둥이가 벌써 초등학교 6학년이 됐는데 아빠 송일국 씨 키가 185cm잖아요. 네. 쏙 닮았더라고요. 대한이가 키가 73, 그리고 민국이가 75. 막내 만세가 72cm, 70cm가 훌쩍 넘어서 이 키로 전교 1, 2, 3등이라고 하는데 야 초등학교 6학년에 저래. 네. 뭐 공부도 거의 뭐 그럴 것 같은데 특히 이 막내 만세가 얼마 전에 이 정부 기관 또 소년 신문 여기에서 공모한 금연 이 공모전에 거기 이제 글도 받고 그림도 받았는데 이 그림이 거의 뭐 4,900 몇 편, 거의 5,000점 가까이 응모가 됐더라고요. 근데 동상을 받으려면 20등 안에 들어야 돼요. 5,000명 중에 그 동상을 받았는데 뭐 동상도 동상이지만 그림을 너무 잘 그렸더라고요. 아이디어도 좋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근데 그 앞서 저희가 키 가지고 굉장히 놀랐는데 초등학교 6학년의 키는 정말 믿기지가 않습니다. 잘 먹나 봐요. 일단 잘 먹어야죠. 유전자도 좋아야 하지만 일단 후천적 요인이 중요한데요. 10년 전에 육아 프로그램에 출연했을 때 정말 화제를 모으고 유행을 자아냈던 아이템이 있습니다. 바로 갈비만두인데요. 맞아요. 송일국 씨와 삼둥이가 갈비만두 10판을 먹어서 정말 사람들이 놀랬었던 적이 있어요. 그리고 삼둥이들이요. 초밥을 100접시 그리고 각자 피자 한 판도 거뜬하게 먹는다라고 하면서 이 여전한 먹성을 자랑을 한 바가 있는데요. 그래서 송일국 씨 집에서
이 외식을 엄두도 내지 못하는 이 메뉴가 있다고 합니다. 바로 예상하셨겠지만 소고기라고 하는데요. 2023년에 한 방송에 출연해서 송일국 씨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아내가 이 삼둥이와 외식을 하는데 소고기를 조금 시켜줬나 보다. 대한이가 이걸 딱 먹더니 이 고기는 뭔데 이렇게 맛있어요?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근데 송일국 씨 아내가 아차 소고기를 맛보여주다니? 라고 아차 싶었다고 합니다. 아우 한참 먹성 좋을 때죠. 그렇죠. 그리고 막내는 그림의 두각을 나타낸다고 그랬고 첫째하고 둘째는 뭐의 두각을 나타내고 장래 희망이 뭔가요? 일단 지난 봄에 본인들이 예능에 나와서 훌쩍 큰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첫째 대한이는 아직 없습니다. 이게 생각이 없어서가 아니라 깊이 고민 중이라고 하고, 둘째는 카이스트 입학이 목표긴 한데요. 이게 인생이 목표는 아닙니다. 이게 지금 우리 사회의 문제예요. 대학만 가면 다 잘 될 것처럼 하는데 이거 진정성이 없습니다. 어머 지금 초등학교 6학년이 이런 또 깊이 있는 얘기를 했고, 이 막내는 그때도 저 홍대 미대 가고 싶어요. 그림 좋아합니다 했는데, 어제 제가 이제 이 삼둥이의 할머니인 배우 김을동 씨하고 잠깐 통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손주들이 지금 이렇게 대학 이름 나간 게 너무 회자가 되고 있는데 대학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다. 아이들은 건강한 게 제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첫째, 둘째가 좀 공부하는 거 좋아하고 좀 과하게 좀 뜻이 있다. 셋째는 우리 송일국이가 그렇게 미대 가고 싶어서 그렇게 삼수 사수를 해도 힘들었던 그거를 지금 막내가 해내고 있다. 얘기를 하시면서 근데 이걸 꼭 강조하셨어요. 이 공부보다 요새 아이들이 좀 사회적인 예의 범절이 부족한 것 같은데 그래서 밥상머리 교육만큼은 제대로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어쩐지 예능 나왔을 때 보니까 셋이서 그렇게 고개를 숙여 인사를 하더라고요. 착하잖아요. 그렇죠. 정말 저는 한 번도 실제로 본 적도 없는데 랜선 이모의 마음이 잘 큰 거 보니까 너무 뿌듯하더라고요. 자, 지금까지 연예 라이브 함께했습니다. 행복한 아침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이 8시 7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대한민국 대표 스타들이 걸어온 길을 되돌아보는 스타 주민 시작하죠. 네, 오늘 스타주민은요, 아주 유명인들을 상대로 한 협박 사건, 정말 잊을만 하면 간간히 터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스타주민 주제는요, 나한테 왜 그래? 협박당한 스타들입니다. 두 분은 만약에 협박을 당하게 된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공조해야죠. 공조! 공권 효과 공조해야죠. 네. 저는 맞는 협박 말씀이에요. 딱 당하면 바로 이재용 아나운서한테 말해요. 해결해 주시겠다. 가만두지 않겠어. 든든하다. 아니 근데 저 유명인들, 유명 연예인들 협박 얘기 심심치 않게 들려요. 왜 이렇게 맞아요. 협박당하는 거죠? 왜 우리가 이야기할 때 연예인은 이미지로 먹고 산다라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실제로 이 이미지 때문에 드라마 캐스팅도 되고요. 이 앨범 판매율이 올라갔다 내려갔다도 하고요. CF 이 캐스팅도 됩니다. 그만큼 이미지가 연예인에겐 정말 중요한데요. 유명인을 상대로 한 이 협박범들은 대개로 이 사생활을 노출하겠다라는 이 이유로 협박을 합니다. 그만큼 대중의 사랑을 먹고 사는 연예인들에게 이 이미지가 정말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막 어디 보서 이상한 막 문자 오면 나 이거 내 전화번호 뭐 주민번호까지 털린 거 아니야? 이것만 해도 떠는데 만약에 내 휴대전화로 이 연예인인데 막 내 사진뿐이 아니라 막 가족 사진 이런 게 온다고 생각해봐서 정말 공포심 들 겁니다. 네. 그래서 오늘 주제 나한테 왜 그래? 협박당한 스타들 바로 시작해 봅니다. 네, 나한테 왜 그래? 협박당한 스타들. 첫 번째 스타는요, 조금 유별난 친정 식구들에게 아주 귀여운 협박을 받았던 트로트 가수 김용임 씨입니다. 네, 김용임 씨 하면 사랑의 밧줄이 떠오르는데 친정 식구들에게 귀여운 협박을 당했다. 얼마나 귀여운 협박입니까? 네, 김용임 씨가 친정 식구들에게 당한 귀여운 협박은 바로요. 금전적 요구였다고 합니다. 김용임 씨가 가수로 성공하길 바랬던 이 친정 어머니가 이 기도를 하면서 용임아, 네가 가수로서 성공을 하면 네가 형제들을 돌봐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다고 하거든요.
아유 여기서 이렇게 정말. 저는 방청객을 모신 줄 알았어요. 네, 어린 시절부터 이 친정 어머니의 얘기를 들었던 김용임 씨 역시요. 너무 어릴 때부터 이야기를 들었으니까 나는 내가 우리 가족들을, 내 형제들을 당연히 돌봐야 하는구나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런 어머니의 바람대로 그 사랑의 밧줄이라는 노래로 정말 확 떴잖아요. 그쵸. 사실 이제 그 확 뜨기 전까지 김용민 씨가 무명 시절이 길었어요. 그래서 흙 속의 진주다 막 이런 소리를 들었는데 1984년도에 노래 목련이라는 노래로 데뷔를 했지만 이제 좀 잘 못 보다가 인기를 그러니까 얻지 못하다가 드디어 사랑의 밧줄로 이제 탁 인기 가수가 됐는데 이게 본인이 발품을 팔았더라고요. 전국의 행사장을 스스로 다니면서 노래 홍보를 했고 왜 그랬느냐? 이 노래가 내 가수 인생의 마지막이야. 이런 마음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그랬군요. 사랑의 밧줄. 사랑의 밧줄이 원동력이 근데 해남 배추밭이에요? 해남 배추밭하고 사랑의 밧줄이 무슨 관계가 있어요? 이 사랑의 밧줄 도대체 해남 배추밭이랑 무슨 연관이 있을까 궁금하셨죠? 이 사랑의 밧줄이라는 노래가 지방에서부터 또 서울로 역주행을 한 노래인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 해남 배추밭, 이 아주머니들이 해남 배추밭을 묶으면서 이렇게 배추를 묶으면서 이 노래를 노동요처럼 이렇게 불렀던 거죠. 이 밧줄로 꽁꽁, 밧줄로 꽁꽁, 배추를 묶었구나. 단단히 묶어라 내 배추 떠나지 않게. 이렇게 아마 부르시지 않았을까라고 또 예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노래 이후에 김용임 씨 정말 전국 팔도 안 다닌 곳이 없고요. 방송국 섭외 요청이 아주 물밀듯이 들어왔었다고 합니다. 아니 그런데 이런 인기 노래를 피하는 곳도 있었다 그래요. 사랑의 밧줄을 피하는 곳 바로 이곳입니다. 큰 집이겠네. 교도소였다고 하는데요. 제목 때문이었다고 해요. 그렇지. 이에 대해서 김용임 씨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가면 다들 아주 싸한 분위기다. 그런데 제 히트곡이 사랑의 밧줄인데 여러분 어떻게 이 노래 부를까요? 말까요? 라고 하면은 불러주세요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도소 위문 공연을 참 많이 갔다. 안 간 곳이 없다. 이 교도소를 열 몇 군데 간 내가 전문 가수였다. 밧줄로 꽁꽁, 밧줄로 꽁꽁. 진짜 그렇겠네. 네, 노래를 불렀다라고 아주 너스레를 떨기도 했습니다. 야, 그래서 이제 사랑의 밧줄로 확 떴어요. 김현임 씨가. 근데 네. 어머니가 네가 이제 가수로 뜨면 형제들 책임져라 이랬는데 그 몇 명이에요? 김현임 씨 형제가 어떻게 돼요? 떨린다. 떨리죠. 네. 자, 이 칠남매거든요. 칠남매. 자, 칠남매면 보통 이런 얘기 누구한테 하죠? 네가 다 책임져야 된다. 장남이나 장녀한테 그렇죠. 그런데요, 놀라지 마세요. 막내입니다. 막내. 아니, 이 어머니 막내한테 네가 글쎄요, 잘 될 거라고 예상을 했던 걸까요? 네가 다 이렇게 거둬야 된다. 근데 무명 생활 길 때는 그래도 이제 식구들이 좀 냅뒀겠죠. 그러다 사랑의 밧줄로 딱 떴더니 온 형제들, 이 자매들이 다 남매들이 몰려든 거죠. 그래서 생활비면 생활비, 필요한 목돈이면 목돈 그때마다 달랠 때마다 줘야 됐는데 여기까지 했다는 거죠. 근데 이게 도를 너무 넘어서서 이제는 못해요. 그랬더니 너 안 주면 내가 너 방송국으로 찾아갈 거야. 가수한테 나 이제 무명 끝내고 방송국 좀 출입하게 됐는데 이거 창피하게 방송국으로 찾아온다. 이거 협박입니다. 근데 김용임 씨가 착해서 그냥 귀여운 협박이라고 표현하는 것 같아요. 아이고 이렇게까지 가면 진짜 힘들지. 그렇죠. 아유. 아니 각자 좀 잘 살 수는 없는 거예요. 이렇게 누구 한 명 잘 되면 막 다 도와줘야 하고. 예전엔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예전엔 막내잖아요 또. 막내. 맞아요. 이해가 좀 가질 않아요. 이게 7형제 중에 막내였는데 김용일 씨 같은 경우는 워낙에 또 특출났어요. 이 어릴 때부터 신동으로 불리면서 이 베이비쇼에 출연을 하면서 이 일찍부터 이게 왜 예전에는 진짜 어릴 때부터 이 무대에 서는 경우들이 있었잖아요. 어린 나이에도 무대 후에 각종 선물 사례를 받을 정도로 특출난 재능을 인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인기를 끌면서 지방 순회 공연을 할 정도로 정말 이 전국에서 찾는 어린 가수였던 건데요. 아마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김용임 씨 어머니가 어린 시절부터 김용임 씨에게 네가
형제들을 다 보살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어릴 때부터 하신 게 아닌가라는 추측이 되는 거죠. 요즘 MZ 세대들 같으면 내가 왜 딱 선을 그을 텐데 예전만 해도요 오빠 학교 보내겠다고 동생들이 특히 여자 동생들이 공장 가고 그랬잖아요. 그쵸. 시대 분위기상 우리 또 김영미 씨가 희생을 하셨네요. 네. 예전에 막 7명, 8명 형제들 이러면 요즘 같으면 그걸 어떻게 키우나 할 텐데 다들 예전에는 그냥 자기 먹고 살 복은 타고난데 그리고 그렇죠. 그 중에 한 명이 잘 되면. 대박을 치면 다 거둘 수 있어 이거. 그래서 금전적인 지원을 받은 그 가족들은 그래 저 쉬쉬해요 서로 공유해요. 과연 공유를 할까요? 김용임 씨에 따르면요. 김용임 씨에게 이렇게 돈을 받은 형제들은 서로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절대 공유를 안 한다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뭐 한 형제가 너 그 용임이한테 돈 받았어? 라고 다른 형제 물어보면 나 안 받았어 라면서 입을 이렇게 꽁꽁 이렇게 묶는다고 또 그런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꽁꽁. 알겠습니다. 다음 스타 얘기도 들어볼까요? 네, 나한테 왜 그래? 협박당한 스타들 두 번째 스타는 바로 홍진경 씨입니다. 네, 김영임 씨에 이어서 홍진경 씨 협박하고 거리가 먼 스타 같은데 대체 뭘로 협박을 받았다는 거예요? 일단 이 홍진경 씨 아주 똑부러져 보이잖아요. 협박을 받은 이유 다름 아닌 김치 사업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모델로 데뷔해서 방송인으로 활동 중인 홍진경 씨는요. 2000년대 중반부터 김치 사업을 일찍이 시작해서 아주 사업에 잔뼈가 굵은 정말 베테랑 사업인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런 홍진경 씨가 한 매체에 출연을 해서 협박성 메일을 정말 시도 때도 없이 받고 있다라고 고민을 토로했습니다. 그러니까 방송인 홍진경으로 협박을 받은 게 아니라 김치 사업가 홍진경으로 협박을 받은 거네요. 그렇죠. 근데 어떤 식의 협박이냐면 이 김치에서 이물질이 나왔다. 홍진경 씨 얘기예요. 아니 우리 공장에선 도저히 나올 수 없는 이물질이 나왔다고 얘기를 하고 심지어 내일까지 네가 돈을 보내지 않으면 포탈에 이 얘기를 풀겠다. 이런 협박을 받았다고 토로한 적이 있어요. 야, 이런 협박을 받은 홍진경 씨는 그래 어떻게 대처를 했습니까? 네, 홍진경 씨 벌써 20년 차 사업가인데요. 홍진경 씨 이 대처에 대해서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절대 돈을 주지 않았다. 한 번도. 언론에 그냥 뿌리라고 했다. 제가 만약에 뭐 매를 맞아야 되는 거면 맞고 그냥 혼나야 되면 혼나겠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말 밤에 잠을 못 잔다고 합니다. 이게 정말 연예계 생활을 하다 보니 이 연예계를 내가 떠나야 될까라는 그런 연예계를 떠날 준비까지도 하면서 살았다고 하는데요. 그때 정말 인생이 너무나도 고통스러웠다라면서 연예인이란 이유로 정말 협박을 받았다는 거에 아주 마음고생이 심했음을 또 그 마음을 또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홍진경 씨가 정말 멋있는 게 그런 상황에서 자신의 소신을 이제 지켜낸 거잖아요. 그렇죠. 응하지 않은 거죠. 근데 협박성 메일 보내면서 금전 요구한 건 어떻게 보면 또 이게 별거가 아니라고 할 정도로 도를 넘어선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그 정도가 아니라 어느 정도냐 하면은 홍진경 오라 그래. 무조건 오라 그래. 그래서 가면 장난이었는데 이런 분도 있고 이게 뭐야? 이거보다 근데 더해집니다. 배추로 맞고 김치봉투 집어 던지고 이런 일까지 이렇게 행패를 부리는 사람까지 있었다 그래요. 야, 세상에. 그러니까 뭐가 잘 되니까 거기 가서 그랬던 걸 거 아니에요? 얼마나 맞습니다. 잘 되는 거예요? 일단 언론에 밝혀진 액수가 워낙 크기 때문에 사람들이 내가 뭔가 저기서 행패를 부리면 나한테 돈이 떨어지지 않을까라고 잘못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요. 일단 김치 사업은요. 2023년 초 기준으로 누적 매출액이 3,100억 원이 조금 넘었습니다. 어휴, 그리고 제법 되네. 연 매출액이 평균 180억 정도다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그런데 이 홍진경 씨가 중요한 점을 짚었어요. 매출은 제가 번 돈이 아니다. 매출을 순이익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설마 없지 않냐. 순이익은 정말 쥐꼬리다. 세금 떼고 차 떼고 포 떼고 나면 정말 뭐 없다라고 부풀리지 않고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근데 홍진경 씨가 이 김치 사업을 20년 전에 시작했잖아요. 네, 굉장히 그렇죠. 일찍 맞아요. 시작한 건데 네. 이때 어떤 계기로 김치 사업을 시작한 거예요? 홍진경 씨 김치 사업이 시작하게 된 계기가 바로 엄마였습니다. 이렇게 김장철이 되면은 동네 마을 주민들이 재료비를 이렇게 모아가지고 어머님한테 딱 드려요. 그러면 어머님이 이제 조물조물 맛있게 김치
김치를 담가가지고 동네 분들한테 나눠주고 또 같이 이렇게 김치를 먹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집밥 같은 음식을 브랜드화 시키고 싶은데 그게 바로 이 김치였던 거죠. 그러다 보니 이 사업이 점점 커지게 됐었다고 합니다. 이게 결국 어머니의 손맛이 없었으면 시작할 수 없었던 사업이었어요. 그쵸. 연예인들이 우리 이거 그냥 달라기도 미안해. 이거 돈 주고 사 먹으면 안 되니? 할 정도로 소문난 엄마 김치였는데 어머니는 아니야. 난 사업은 싫어. 딱 반대하셨다 그래요. 그래서 홍진경 씨가 아니 재료 선택부터 뭐든지 최고급으로 엄마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나는 김치 만드는 일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을게. 나는 마케팅만 할게. 이렇게 약속을 하고서야 김치 사업을 시작할 수 있었다고 하네요. 네. 자, 대단하네요. 자, 다음 스타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나한테 왜 그래? 협박당한 스타들. 세 번째 스타는요. 협박당한 사실을 고백한 천만 너튜버죠. 쯔양 씨입니다. 네, 쯔양 씨. 근데 지금 TV를 보시는 시청자 중에서 뭐 천만 너튜버 대단하지만 쯔양이 누구야? 이렇게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어떤 분인지 간단하게 좀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요즘 사실 뭐 가장 메인 뉴스를 차지하고 있는 뉴스이기 때문에 소식을 전달을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천만 너튜브 쯔양 씨 같은 경우는 2018년 먹방을 진행해온 너튜버입니다. 활동 6년 만인 지난달에요. 너튜버 구독자 1,000만 명을 달성을 하면서 다이아몬드 버튼을 받게 됐고요. 최근 한 설문조사에서 이 국민이 좋아하는 너튜버 1위에 오를 정도로 인기가 있고 영향력이 있는 너튜버입니다. 아, 저도 저 쯔양 시작할 때부터 봤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야, 이 특이하다 이랬었는데, 근데 누구한테 협박당했다는 거예요? 안타깝게 또 전 남자친구 어떻게 보면 전 소속사 대표인데요. 뭐 그 전에 방송 시작하기 전에 협박당하고 폭행당한 거는 다 빼고라도 방송 시작하고도 한 4년을 폭행, 협박 이런 걸 당했다고 합니다. 이거를 갑자기 어느 날 새벽에 본인이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얘기를 했죠. 왜 하게 됐냐면 다 지나간 이야기를 그리고 특히나 이 전 남자친구가 전 소속사 대표가 스스로 생을 마감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방송 시작하고의 4년의 이 협박과 폭행이 끝난 건데 그걸 왜 갑자기 얘기를 했냐면 쯔양 씨에 대해서 어떤 사생활을 알고 협박하는 자들이 있어서 제가 왜 그런 일을 하게 됐냐면요. 요 얘기를 해명하는 차원에서 A부터 시작해서 쭉 다 설명을 대중께 드리느라 그 과정에서 남자친구에게 협박, 폭행당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아니, 쯔양 씨를 협박한 그 너튜버들 왜 협박을 한 거예요? 일단 너튜버들 중에서요. 이슈가 터지면 재빨리 영상으로 만들어서 이 수익을 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시청자들이 궁금해해서 막 클릭을 하면 이게 조회수로 연결이 되고 이 조회수가 금액으로 환산이 되는 건데요. 이런 너튜버들을 왜 우리가 뭐 도로에서 사고가 콱 나면은 레카차가 팡 빨리 오잖아요. 네. 이것에 비유를 해서 이 사이버 세상에서 레카차다라고 해서 사이버 레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이버 레카 너튜버라고 이제 부르는 이 너튜버들이 있는데 이 레카 너튜버들이요. 과거 이 쯔양 씨가 유흥업소에서 일했던 전력이 있고 그리고 이 같은 과거를 약점으로 딱 잡아서 이 돈을 뜯어내려고 했다라는 사실이 지금 알려진 겁니다. 이에 쯔양 씨는요. 잊고 싶었던 그리고 말하고 싶지 않았던 나의 과거인데 이것을 협박당했다라고 자기 스스로 털어놓게 됐습니다. 예. 그리고 진작에 그 전에는 남자친구한테 협박을 당했다는 건데 어떤 형태의 협박이었나요? 쯔양 씨가 전 남자친구한테 어떤 협박을 받았었는지 쯔양 씨의 입으로 한번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너무 이제 처음에 엄청 잘해줬었고 그래서 만나고 있다가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약간 폭력적인 그런 모습을 막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폭력적인 모습을 보고 이제 헤어지자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부터 이제 좀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정말 약간 진짜 지옥 같았던 일들이 있었는데 그때 헤어지자고 하니까 이제 제 몰래 찍은 동영상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제 유포하겠다고 이제 헤어지지 못하게 협박을 했었고
아, 정말 안타깝습니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쯔양 씨 과거 영상들이 또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지금은 이제 본인의 고백하기 전에까지는 좀 편안한 복장으로 편하게 웃으면서 밝은 모습으로 방송을 했어요. 그런데 그 전, 말하자면 방송 시작하고 남자친구 사망할 때까지 한 4년을 또 이제 누리꾼 수사대들이 막 찾아봤더니 팔에 막 이만한 멍이 있고, 그리고 막 밴드도 있고 파스가 있는데 엄청 큰 막 밴드 하얀색 무슨 큰 상처 났을 때 붙이는 밴드를 붙였는데 그걸로도 넘어서요, 멍이 막 이런 게 있는 겁니다. 아, 그때는 이게 먹방 유튜버니까 뭔가 재료 준비하다가 되었나 다쳤나 이랬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이제 보니까 그 남자친구한테 하루에 2번씩 막 우산, 둔기 이런 걸로 맞았다더니 그거였구나. 너무 지금 우리 다 이렇게 마음 안타깝잖아요. 다 같이 응원하는 마음으로 지금 우리가 1010만 넘었다 이런 뉴스를 전해드렸는데 지금 30만 명이 넘어서 구독자 수가 1040만. 저는 이게 쯔양을 향한 우리 국민들의 이 누리꾼들의 응원의 크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 쯔양 씨가 이 전 남자친구에게 뭐 사생활 동영상 협박 말고도 또 다른 협박을 또 당했었다 그래요. 아, 진짜 참 이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나나 싶은데요. 쯔양 씨가 당한 또 다른 협박은요. 이 전 남자친구의 협박으로 업소에서 제가 아까 유흥업소에 대한 이야기를 살짝 했는데 이 유흥업소에서 일을 하게 된 계기였습니다. 이 유흥업소에서 술 따르는 일을 전 남자친구의 협박으로 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이게 가능한 일인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심지어 이렇게 해서 번 돈을 전부 전 남자친구에게 또 갈취를 당했다고 합니다. 쯔양 씨가요. 아, 나 이렇게 술 따르는 일은 도저히 더 못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또 폭행이 이어졌고 심지어 가족에게도 내가 더 말하겠다. 남자친구가 가족에게도 얘기하겠다라고 협박을 해서 더 대들지도 못하게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전 남자친구가 그래, 너 이거 술 안 따르면 너 돈 어떻게 벌어올 건데? 라고 얘기를 해서 쯔양 씨가 그러면 내가 방송을 해서 벌겠다라고 해서 너튜브를 시작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먹방을 시작하게 된 이유가 사실 이렇게 슬픈 이유가 굉장히 좀 화가 나는 이유가 이런 사연이 있었던 거고요. 한마디로 계속되는 협박과 유흥업소 일을 그만두기 위해서 이런 너튜브가 됐었다라는 이 사정이 있었다. 걸 이제는 우리가 알게 된 되죠. 거죠. 네네. 아니 네, 그러면 아주 쯔양 잠깐 씨의 짧게 먹방이 딱 그야말로 눈물의 먹방이었네요. 눈물의 그렇죠. 먹방이었죠. 네, 맞습니다. 이게 현실은 정말 눈물의 먹방이었지만 이 현실을 모르던 사람들, 이 먹방 세계에서는 정말 혜성같이 나타난 쯔양이 정말 말 그대로 대박이 납니다. 2018년 10월에 인터넷 방송 BJ로 데뷔한 쯔양 씨, 50kg대 몸으로 정말 아주 작은 체구로 먹는 양이 어마어마한데요. 대창을 4kg, 초밥을 112그릇, 대방어를 10kg 등을 먹으면서 정말 어마어마한 양을 먹는 먹방 너튜버로 주목을 받았어요. 특히 초밥 112그릇을 먹는 영상이 2,325만 회, 그리고 대방어 10kg을 먹는 영상이 2,270만 회 등의 조회수를 갖는 등 정말 1,000만 이상의 넘는 영상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와, 근데 이 정도 조회수면 쯔양 씨가 이 너튜브로 벌어들인 수입이 정말 어마어마했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이 너튜브라는 게요, 구독자 수 그리고 광고 조회수 등 정말 다양하게 고려해야 될 게 많아요. 그래서 이 차이가 좀 있기 때문에 정확한 수익을 예상하기는 어려운데 쯔양 씨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수익을 살짝 힌트를 준 적이 있습니다. 2020년도에요. 한 방송에서 내가 많이 벌 때는 한 달에 4천만 원 정도를 벌고 또 많이 벌 때는 8천만 원까지 번다라고 솔직하게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리고 3년 뒤인 2023년 그때는 또 더 많이 벌었겠죠. 이때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한 달에 직장인 친구들의 연봉은 벌지 않을까 싶다라고 살짝 비뜸을 했습니다. 한 달에요? 그렇죠. 한 달에. 그리고 이제 또 다이아몬드 버튼이 됐잖아요. 다이아 버튼이 됐는데 지금 17일 기준으로 1,050만 버튼, 그러니까 1,050만 너튜버가 됐어요. 현재 쯔양 씨의 수입은요. 구독자, 그리고 조회수, 후원 기업들, 그리고 뭐 PPL까지 다 합치면 아마도 월 억대 이 수익을 올리지 않을까라고 지금 추측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엄청난 수익을 내는데 전 남자친구한테 뺏긴 돈이 수십억이라고 들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쯔양 씨가 전 남자친구한테 뺏긴 돈이 40억 원 정도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이렇게 많은 돈을 뺏길 수 있었는지 이 영상으로 같이 보시죠.
방송이 이제 좀 많이 커져서 잘 되니까 이제 소속사를 만들더라고요. 이제 그 당시에 되게 부당한 계약도 했었는데 뭐 모든 수익의 7%는 그쪽이고 3%는 저다 이렇게 해서 그 계약서도 썼고 저는 인감도장과 신분증도 사실 제가 갖고 있지도 못했고 변호사가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정산받지 못한 금액이 40억 원을 넘는다. 아까 이제 잠깐이지만 이 술집에서 일했다고 했잖아요. 그 돈도 가져갔대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건 빨리 너무 하고 싶지 않으니까 먹방을 했는데 지금 7대 3으로 나눴다고 하지만 7만 가져간 게 아니라 3도 제대로 주지 않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거의 뭐 다 뺏겼다. 이런 상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쯔양 씨는 그럼 정산받지 못한 40억 원을 돌려받았어요? 일단 쯔양 씨의 법률 대리인이 지금 언론과 대신해서 인터뷰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전 남자친구를 성폭행, 상습폭행, 상습 협박, 그리고 상습 상해, 그리고 공갈, 강요 등의 혐의로 고소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전 남자친구가 사망하면서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고요. 이 외에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소송에서는 이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이 확인을 받았고 미지급 정상급 이 40억 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청구 소송을 통해서 일부 금액을 일부입니다. 일부 금액을 받아냈고 쯔양이라는 이 단어에 대한 이 상표 출원 이의 신청도 인용이 다행히 됐다라고 합니다. 이어서요, 이 쯔양 씨의 이 법률 대리인이요. 저는 참 이 부분도 좀 대단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사건 이 당사자들에 대한 억측은 자제해 주시기 바란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나아가 가해자였잖아요. 그런데 전 남자친구에 대한 이 억측과 그리고 유가족에 대한 언급 이런 2차 피해는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달라라고 끝까지 배려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전 남자친구 부분이 있고 지금 사이버 레카라고 불리는 네. 그들에 대한 게 그렇죠. 있잖아요. 근데 이 너튜브들에 대해서 법적으로 뭐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예요? 당장 뭐 재판이 열리지 않았으니까 검찰 수사 중이고 그런데 먼저 유튜브 업체가 나섰어요. 이 이제 관련된 3명에 대해서 어떠한 경우에도 광고를 실지 않게 말하자면 수익을 얻지 못하게 금지 조치를 했고 이례적으로 검찰총장이 나섰습니다. 이렇게 협박 공갈 유튜브 상에서 협박 공갈 구속 수사해라. 그리고 인권 침해, 사생활 노출 이런 거 그동안 약식 기소하고 그냥 벌금 내렸는데 정식으로 재판에 넘겨라. 이 얘기는 무슨 소리냐 하면 그동안 뭐 유튜브들이 본인들이 마치 경찰도 아니면서 검찰도 아니면서 그런 사적 제재를 가하기도 했고 사이버 레카들이 그리고 언론도 아니면서 또 굉장한 영향력을 가졌잖아요. 이런 무분별한 행위에 대해서 좀 더 앞으로는 제대로 법을 적용하겠다 이런 의지로 보입니다. 네. 근데 그 너튜버들이 지금 뭐 다 사과하는 영상을 계속 올리고 있더라고요. 저는 이것도 보면서 사실 너무 화가 났는데 일단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검찰 수사 착수와 함께요. 이 너튜브가 이른바 사이버 레카 이 너튜브들에게 대한 이 수익화 중지 조치 결정에 몸을 낮춘 것으로 보인다라는 추측이 이 언론의 추측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쯔양 씨를 상대로 협박한 이 너튜버 중 한 사람은요. 전 남자친구로부터 받은 피해의 자세한 내막을 몰랐다. 녹취록이 노출되면서 숨기고 싶은 이 과거가 공개되어 버린 쯔양님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죄송하다라고 했습니다. 이어서 이 또 다른 너튜버 역시요. 전후 사정을 알았다면 이렇게 오해의 소지가 있을 만한 통화를 하지 않았을 것이다. 모자란 생각과 가벼운 언행으로 쯔양님께 상처를 드린 점을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글쎄요, 이 사과 타이밍이 네. 이 직전까지만 해도 절대 아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억울하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는 이 사과의 진정성에 대해서도 참 의심이 가는 부분이네요. 쯔양은 어떻게 이 사과를 받아들입니까? 어떻게? 일단 그 아까 너튜브 업체 측에서 수익 금지 조치한 거 3명이거든요. 일단 그중에 2명을 고소했고요. 그리고 나머지 1명 빠졌네. 그 1명뿐 아니라 어쩌면 더 추가로 이 법률 대리인의 얘기입니다. 어떤 팩트가 확인이 되면 더 추가 고소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스타 이야기 바로 만나보죠. 네, 나한테 왜 그래? 협박당한 스타들 네 번째 스타는 살해 협박을 당한 방송인 조영국 씨입니다. 네, 조영구 씨 연예계 마당발로 유명한데 원한 살 일이 없을 것 같은데 어떤 이유로 살해 협박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조영구 씨, 마당발 조영구 씨가 살해 협박을 받은 이유, 이 트로트 업계의 비밀을 누설한 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트로트 업계의 기밀이다 하면 저는 그 행사 출연료가 아닐까 싶은데요. 네, 맞습니다. 조영구 씨가요, 2020년 트로트 업계의 이 비밀과 같은 이 행사비를요, 김구라 씨가 운영하는 이 너튜브 채널에서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청기누설 같은 이런 방송이었는데 예민한 건데, 네. 당시 이 조영구 씨가 이 아이돌 그룹을 제외하고 현재 가장 몸값이 높은 가수는 송가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 송가인 씨를 섭외하려면 최소 3,500만 원이 필요하고 여기에 10에서 15% 정도 섭외 수수료가 따로 받는다라고 어떤 관계자의 입을 빌려서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짐작 엑스도 아니고 너무 구체적으로 탁 나왔던 거죠. 그렇죠. 이것 때문에 김구라 씨가 조영구 씨한테 묻습니다. 아니 이렇게 적나라하게 이거 오픈을 해도 되는 건가? 라는 질문에 어차피 이거 다 나와 있고 그리고 관공서 같은 거에서도 뭐 물어보기 때문에 이건 뭐 그냥 오픈할 수밖에 없다라고 대답을 한 거죠. 네, 뭐 지금도 송가인 씨 인기 뭐 대단합니다. 근데 4년 전에는 뭐 굉장히 라이징 스타로 떠오른 엄청난 또 그 당시도 인기였거든요. 맞아. 네, 오늘 아침에 제가 조영구 씨랑 통화했는데 살해 협박 이거 너무 심각하게는 얘기하지 마라. 이거 다 네, 이런 얘기를 했다는 얘기를 전해드리면서 사실 송가인 씨가 그때 뭐 요 첫 번째 얘기 나온 게 2020년이었거든요. 근데 2019년에 트롯 경영에서 1위 않고 2등이니까 뭐 지금까지 그렇다 뭐 이거는 아닐 수 있을 것 같고 송가인 씨가 또 이런 얘기도 한 적 있죠. 아니 갔더니 깻잎을 출연료 대신으로 주셔가지고 몇 달 동안 깻잎만 먹은 적도 있다. 그러니까 네. 예. 재미로 웃자고 하는 얘기 이 부분도 있습니다. 네. 아니죠. 뭐 송가인 씨 행사비 밝혔다고 살해 협박을 받은 건 아닐 테고 또 다른 트로트 스타들의 행사비도 밝혔나요? 네, 이 1,000만 원대가 진성 씨, 조항조 씨, 신유 씨가 800에서 1,000만 원, 박구윤 씨가 600만 원이라고 이 방송에서 나온 바가 있는데요. 이어 이 행사의 여왕 장윤정 씨와 홍진영 씨가 2,000만 원을 받고 또 아모르 파티에 김현자 씨가 1,500만 원을 받는다라고 이 전달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금액 차이가 나는 이유, 행사장에 사람을 얼마나 끌어모으느냐의 차이라고 하는데 뭐 가격과 인기가 비례한다라고 하는데 제가 들은 가격과도 조금 차이가 있는 부분이라 그래요? 네, 조금 의아하기는 하네요. 네, 정확한 정보는 아니라는 점. 네. 네, 뭐 트로트 가수 입장에서 근데 생각을 해보면 이게 어떻게 보면 영업 비밀이거든요. 이게 폭로가 된 거나 마찬가지예요. 사실 뭐 기자들도 그렇고 시청자분들도 그렇고 속 시원하다 했을 거고 조영구 씨도 딱 그거를 아주 그냥 이 업계의 비밀을 공개를 했는데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떤 거냐 하면 어떤 분들은요. 아니 이걸 왜 공개해? 뭐 이런 분도 있는데 이유가 있더라고요. 좀 나이 드신 분들은 야, 나 지금 후배보다 나를 더 적게 얘기하면 어떡해? 그러니까. 이 세금 내가 더 내더라도 말이야. 나 지금 자존심 상해 이런 분도 있고 어떤 후배들은 형님 저 몸값 저 실제 받는 것보다 많이 얘기해 주셔서 저 몸값 올려줘도 고맙습니다. 이런 분도 있는데 유독히 한 분 우리 서른도 씨께서 야, 너 지금 나를 얼마로 얘기했어? 이러고 조금 역정을 내셨다고 해요. 근데 요거를 그 봉선화 연정의 그 작곡가 박현치 씨 아들 박구윤 씨가 가수라고 했잖아요. 옆에서 내 주변에서도 죽이겠다는 사람 정말 많았다. 여기서 살해 협박이라는 단어가 나온 거예요. 조영구 씨도 사실 원안에 이 전화를 많이 받긴 했다. 네가 뭔데 지금 행사비를 얘기해. 그런데 이거 참 재미로 느낀 것 같아요. 왜냐하면 2020년에 얘기해놓고 3년 뒤에 또 얘기했잖아요. 그래요? 네. 근데 조영구 씨는 트로트 가수도 아닌데 그 안의 내용을 어떻게 이렇게 잘 알아요? 사실은 조영구 씨가 트로트 앨범을 여러 장 발매한 그럼요. 트로트 가수입니다. 거기에다가 뭐 어렸을 때 친구 앞에서 노래도 부르고 트로트로 또 지친 마음 위로도 받고 거기에다가 행사 에이전시까지 또 운영을 하기 때문에 이게 네. 잘났던 거죠. 네. 그렇군요. 행사 에이전시까지 하는구나. 그렇군요. 이사도 해야 되고 에이전시 노래도 해야 되고 MC도 봐야 되고 되고. 바쁘다 바빠. 밀고 있는 직업은 가수입니다. 네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뭐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굉장히 많이 올 거다, 뭐 이런 예보를 봤는데요. 날씨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마지연 기상캐스터 나와주세요. 네, 상암동입니다. 비구름이 중부에 자리하며 밤사이 국지성 호우를 퍼부었습니다. 수도권에는 올해 첫 호우 긴급 재난 문자도 발송됐는데요. 오전까지 강한 비가 이어져서 출근길 조심히 이동하셔야겠습니다. 네, 현재 수도권을 중심으로 호우특보가 내려졌습니다. 내일까지 경기 북부에 200mm가 넘는 물폭탄이 떨어지겠고요. 그 밖에 중부에도 120mm 이상 떨어집니다. 오늘 밤에도 또 한 차례 강한 비가 예보됐습니다. 최근 야행성 폭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는데요. 취약 시간대인 만큼 대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바람도 강합니다. 초속 15m 이상, 중부 서해안은 20m가 넘는 비바람이 몰아칠 텐데요. 안전사고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네, 비가 내리며 서울의 낮 기온은 28도에 머물겠고요. 남부는 찜통더위가 예상됩니다. 대구와 제주 32도까지 오릅니다. 네, 비는 강약을 반복하며 이번 주 내내 이어집니다. 지반이 약해져서 침수 피해가 우려되니까요. 하천이나 지하차도, 산사태 위험 지역은 접근을 삼가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오늘은 서울을 비롯해서 중부지방에 비가 많이 내려서 네. 대비를 좀 하셔야 되겠어요. 저희 지금 스튜디오 안에 있어서 방금 마지연 기상캐스터 야외 영상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굉장히 많은 양의 비가 내리고 있으니까요. 중부지방을 중심으로는 피해 없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7시 30분에 돌아오겠습니다.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즐겨봐 너의 세상 플레이 더 넥스트 채널 A.